저도 출석 체크하는 겁니다. 저도 출석 체크예요. 충분 확인. 이렇게. 그럼 저 이름이 뜨고 강사명이 뜨고 공부할 과목까지 다 뜹니다. 네, 아셨죠? 요즘에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상당히 제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가 제어하는 거라고 하면은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바꿔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AI가 발달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기계와의 싸움을 해야 돼. 기계와의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모든 시스템이 AI 시스템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직업이 없어지는 게 많아진다. 직업이. 특히 시를 쓰는 사람도 없어지고 작곡가, 작사가도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갖고 뭔가 이렇게 잠깐만 이상하면 저체이가 나와요. 코가 맹맹해지네요. 그리고 또 의사도 없어질 것 같고 의사. 죄송해요. 의사가 왜 없어지냐면은 이미 길병원 같은 경우에 암 진단 AI를 길병원 같은 경우 하면 이미 10년 전부터 도입을 해갖고 거의 암 진단의 거의 99%를 그 AI가 추정해내는 그런 결과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AI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된 지가 좀 오래되고 이미 병원 쪽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내가 AI를 몇 대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부자냐 안 부자냐 이거를 아마 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내일 내가 병원을 가야 돼. 그러면 AI가 내가 예약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때문에 병원 가는지 사유도 다 가르쳐주고 자기가 직접 운전해갖고 모시고 가는 그 다음에 주인님의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것까지도 다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해외 가고 싶은데 이런 데도 아마 다 해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통합돌봄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거의 정착화돼 가려고 하는데 통합돌봄도 AI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 AI 플랫폼으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면은 띵동하고 뜨면은 실종 어르신이 뜨죠, 그죠? 그러듯이 앞으로 통합돌봄 가면은 내가 오늘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좀 필요해. 그러면 주민센터에다 의뢰만 하면 주민센터에서 그냥 그 지역에 내가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 살아. 푸르지오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데 문자를 다 날려 띵동 날리면은 7월 25일 건덕진 선생님께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필요합니다. 시간당 시급은 18,000원. 이렇게 주로 하는 일은 나사활동 지원, 그 다음에 또 뭐 심리 지원, 정서 지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신체활동 지원까지도 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업무는 주로 청소, 세탁 정도 4시간. 시간당 시급은 18,000원.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주민센터에서 여러분들인데 등록된 사람들인데 100명, 200명이 등록해서 그 사람들 문자를 딱 날리겠죠. 그럼 띵동 하면 어떻게 콜택시 잡듯이 제일 먼저 잡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다 이거죠. 내가 이제 8월 달에 길병원에 예약을 해놨어. 8월 1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약이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병원을 가야 돼. 그런데 오른쪽 끝마이야. 교통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원 동행 플래너를 불러야지. 내가 이렇게 8월 1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같이 동행해 줄 사람.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잖아. 그럼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해 놓고 거기서 내가 전덕진이가 주민센터에 8월 1일 가야 됩니다라고 해주면 거기서 8월 1일 전에 2, 3일 전에 올리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병원 동행 보험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오케이 먼저 눌리는 사람이 그 날짜에 아침 8시 55분에 푸르지오 아파트 103동 네토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르신이 벨만 눌리고 어르신이 딱 준비하고 있겠죠. 그럼 모시고 병원 가서 진료하고 그 다음에 약타 드리고 접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태워서 데려오고 모셔오고 그 다음에 오후 2시면 2시, 1시면 1시까지 집에 딱 모셔드리는 것까지. 그리고 어르신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18,000원 곱하기 시간 해서 온라인으로 돈 지급해드리겠죠. 뭐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통합돌봄시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올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외로움 돌봄국이라는 이미 국이 하나 만들어져서 사회복지과에 만들어져 갖고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노인이 됐을 때,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이 지금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제도에 관한 것들이니까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노인이 되면은 똑같이 노인복지를 받아야 돼요. 국가로부터. 그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바로 노인복지의 기본이 이제 공공구조가 있잖아요. 공공구조. 국가가 100% 지원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기초생활수급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 공공구조라 하면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또 그 다음에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가.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취약계층, 뭐 저수 타상위 계층 이런 분들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소득 분위별로 소득 순위에 따라서 아마 해주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재가복지에 가면은 15% 자부담이 있고 시설로 가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20%의 자부담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나머지는 8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죠? 80%를 지원해주는데 이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야. 그러면은 60%, 40%. 그죠? 전체 금액의 60%의 전체 금액의 60%를 지원해주고 국가가. 그러면 100이라고 봤을 때 60%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0에 40%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뭐 8만원 내는 사람 있고 한 달에 뭐 30만원 내는 사람, 20만원 내는 사람 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바로 자부담이 15%지만 기초생활 소득이 낮은 타상위 계층들은 주로 또 뭐 한 8만원 동안 60%, 40%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는 여러분 여기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여러분들 이제 공공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은 산재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민건강보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질병이 났거나 무슨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미리 사전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돈을 얼마씩. 그 다음에 지방에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돈을 내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자부담 50%, 직장이 50%에서 100%를 채워서 내는 거죠. 우리나라 아마 의료보험 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우리나라가 만들 때 박정희 때 만들었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독일, 유럽 쪽, 일본 쪽, 그다음 미국 쪽, 이런 전 세계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들,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나름대로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적절한 의료보험 체계를 한번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봐라. 이래갖고 시켰는데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의료보험 책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국가가 모든 거를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돈 내는 게 얼마 안 돼.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사회 이런 데 가면 내가 한 10,000원, 20,000원 내는데 거기 가서 하려고 하면 거의 막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거를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연구해가고 개발해가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도니까 사회보험이랑 국민건강보험인데 국민의 질병이나 국민의 건강증진 이런 거에 대해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으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비의료보험 체계가 있어. 다른 거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 자기 자부담하는 돈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국민연금보험은 이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여러분 국민연금이 요즘 고갈이 나서 나이를 65세를 정년으로 할 것이냐 70세를 할 것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1년에 얼마씩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있고 경찰은 경찰연금이 있고 군인은 군인연금이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연금을 넣습니다. 국민연금을 자기 월급에 몇 프로씩 띄어서 한 10년 이상을 넣었을 때 국민연금이 존속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경찰 공무원들은 정년 퇴임할 때까지 30년 동안을 붙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퇴임을 하면 국민연금이 보통 월급 수준, 한 달에 뭐 3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가 4대 보험 가입을 해서 고용보험을 들어갑니다. 고용은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 갖고 고용되어 있는 상태일 때 들어가는 보험, 고용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용보험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얼마, 내가 얼마 이렇게 해서 고용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에 준한 근로자의 예우를 받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직업병이 생겨서 뭐 탐남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진폐증이 걸린다 이러잖아. 그러면 국가가 100%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작업을 하다가 무거운 거를 들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갖고 주간보호센터 근무를 하는데 어르신이 너무 무거워서 들다가 어깨가 삐끗해졌는데 어깨에 골절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 바로 이게 고용보험 제도. 거기에 중요한 게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는 거는 결국 뭐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 이게 있는데 이걸 뭐냐면은 예방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 그래서 예를 들어 산재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예비비 비슷하게 갖고 주는 비용.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알아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재할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다쳤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면은 국가가 100% 보상을 한다. 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고 고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주는 제도를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여러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노인이 되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도. 그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페이지 노인복지 원칙 교재 보세요. 노인복지 원칙에서 어르신들의 대상자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그 복지 원칙이 뭐냐? 바로 이 원칙이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원봉사,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하여 노인복지 원칙에 들어가는 내용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해갖고 보호의 원칙, 참여의 원칙, 독립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독립의 원칙은 뭐냐? 노인복지 원칙의 독립의 원칙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기는 이제 돈에 관련된 소득, 기회, 경제 이런 쪽에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노인이라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줘야 된다. 노인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게 바로 독립의 원칙.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기회, 소득 가능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 원칙을 부여해주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은 자원봉사나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 조직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해라.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이라고 못한다는 원칙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호의 원칙은 국가가 당연히 65세 이상 노인이 됐다고 해서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어가 아니라 똑같은 보호를 적용해 준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65세 됐다고 해서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보호를 해주고 또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의 원칙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호, 법률 서비스,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또 어르신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이든 기타 국가가 지원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보호의 원칙이 있고,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의 잠재력이나 여가 서비스, 내가 어르신이 바둑을 좋아하면 바둑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또 어르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그 자아실현의 원칙. 우리가 그 매슬로의 욕구 5단계의 1단계가 생리적 욕구라면은 마지막 5단계가 이제 자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인데 자아 정체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의 취미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인이라고 해서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 그 다음에 참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은 결국 이런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더라도 학대나 그 다음에 이런 걸 방임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학대로부터 자유로워, 그 다음에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65세 어르신이라고 해서 대우를 특별히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아니라 공정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페이지 4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 하면 이제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양시설 중에 이제 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짜리를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요. 9인 이하라면 대상자가 9명 이하를 얘기하고 9인 이상, 10인 이상은 노인 요양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요양원과 공동생활 가정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9인 이하짜리 요양시설은 똑같은 어르신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대상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50명, 60명 되는 데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개인별 특성에 맞춤형 서비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9인 이하짜리는 어느 정도의 맞춤형 돌봄이 되는, 맞춤형 케어가 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가가 딱 들어가면 바로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가가 들어가면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나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님이 주로 알아야 될 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방문모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에 서비스. 그 밖에 서비스에는 복지연구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복지연구. 아셨죠? 복지연구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학대 사례 신고 접수. 여기 노인보호 전문기관 주로 각 시도에 한 개씩 있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각 시도에 한두 개씩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 노인을 학대하고 구타를 했을 때 거기에 와서 2박 3일이나 1박 2일 정도 있으면서 상담도 하고 또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 선임해서 법률도 처리해주고 이러면서 3일 내지 4일 이렇게 단기간 와서 전용 쉼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치유가 다 되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남자를 그렇게 많이 학대를 한답니다. 그게 지금 젊은 애들이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지금 나이 지금 뭐 우리 또래 되시는 분들도 거의 학대 피해 전용 쉼터에 가보면은 난 안 그래. 거의 50대에서 70대 된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요.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요. 여자가 남자를 완투 스트레이트로 때려갖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노인 학대 피해 노인 전용이니까 노인들만 오는 전용 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숙식 제공, 심신 치유 불여 등을 제공하는 기간. 이 치유가 끝나면은 원가정 복귀를 하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무슨 일을 하는지 요것만 좀 알아두면 되고요. 아셨죠? 네. 시험에 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대한 거하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대한 문제가 좀 가끔씩 나오고 제가 노인 복지시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주야간 보호센터나 그 다음에 단기보호가 있어요. 단기보호도 이건 어떤 거냐면은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완쾌가 덜 돼가지고 집에 못 가. 그러면은 단기보호기관에서 3박 4일, 4박 5일 더 있다가 집에 가는 단기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이하 공동생활 가정을 하면서 또 위에 또 2층에 단기보호기관을 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인천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험자는 이제 보험금 지급자인데 보험금을 주는 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거를 뭐 공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러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가 보건복지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럼 틀린 거죠, 그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가입자를 얘기하는데 가입자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분,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여기에는 주로 뇌혈관성 질환에 대한 거, 알츠하이머, 그다음 파킨슨병, 중풍,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것들이 노인성 질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중풍도 들어가 있다. 다른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머리와 관련된 것 대부분 노인성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거, 65세 이하지만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 혈관성 치매나 뇌혈관, 뇌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중에 혈관, 알츠하이머, 뇌출혈, 뇌졸중, 뇌경근색으로 인해서 오른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내줘서 등급에 맞게 국가가 보호해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요양에 필요한 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상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내서 그분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는데 5등급, 6등급은 인지가 부족한 사람, 그 치매 대상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등급은 치매 등급을 얘기하고 인지 등급을 얘기하죠. 6등급까지 얘기합니다. 인지 등급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시험에 주의해야 될 게 뇌종양이나 혈액이나 당뇨,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중인 자,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 답이 아닙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일상생활 속에 어려운 속에 들어가지 않는 파트, 그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선생님이 또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주세요. 하는 것 중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내가 65세 이상 노인이야. 국가에서 노인을 인정해줬어. 그런데 거동이 불편해. 그러면 무조건 해당이 돼. 65세 이상 되면은. 근데 65세 미만일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뇌종양이 있는 50세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나와도 뇌종양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답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 아니면은 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또 뇌경근색,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돼. 근데 뇌종양이나 당뇨나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은 안 돼. 그리고 뭐 만약에 뇌경근색이 있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이러면은 입원했을 때는 무조건 또 해당이 안 돼. 대상자가 맞기는 맞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그 기간은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노인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요것만 히트만 알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 알기 쉽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 신청 및 판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보면은 이제 재가센터나 주야간 보호센터나 요양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센터장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건데 주로 이런 거죠. 어르신이 나이가 65세 이상인데 거동이 불편해. 그래서 보니까 걸음도 잘 못 걸고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돼. 이럴 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 등급 신청을 인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인정 신청. 의사소견서가 필요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해. 내가 봤을 때 자꾸 깜빡깜빡해. 그 다음에 또 뭔가 모르게 이게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이런 분이 있으면 나이가 65세 이상이 됐을 경우 65세 미만일 경우 아까 얘기한 알츠하이머나 뇌경근색 이런 거는 진단서가 확실하게 뇌경근색, 뇌혈관 문제, 혈관성 치매 뭐 이런 것들이 진단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해당이 돼. 65세 미만은. 아셨죠? 그러니까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중풍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진단서에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65세가 됐을 때 그런 병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노인성 질환으로 오는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해당이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직접 의사소견서를 만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띄어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다는 그런 의사소견서를 띄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우리 아버지 등급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소견서하고 양식,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생활 기록지라는 게 있어. 그 작성해서 제출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각 지사가 다 있잖아, 지역별로. 거기에 담당자가 보름 이내에 언제까지 며칠 날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여러분들 뭐 하느냐, 바로 욕구조사에 방문조사 69가지 방문조사가 있고 29가지 욕구조사를 해갖고 거기에 맞게 한 서류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남겨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겨. 69가지, 29가지 온 욕구조사 내용을 갖고 이 어르신은 상태가 매우 이렇구나. 부분 지원인데 최소한 등급을 4등급은 줘야 되겠구나. 3등급을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정말로 전체적으로 다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1등급, 2등급을 주죠. 이건 체증증인 것 같아. 이거는 뭐 일상생활을 전혀 못해. 그래서 전면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 케어를 해야 돼. 이럴 때는 1등급, 2등급을 주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의 그 인증 절차를 밟아서 방문을 해서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방문을 해서 어르신 상태를 보고 욕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방문 욕구조사를 해서 그거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남기면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내주는 거야. 점수가 다 있어. 이거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95점 이상일 때는 1등급. 배웠죠, 여러분들? 교재에서 배워서 안 배웠어요? 95점 미만에서 뭐 75점까지는 뭐 2등급. 75점에서 60 몇 점까지는 60점까지는 뭐 3등급. 그 다음에 뭐 65점에서 50 몇 점까지 뭐 4등급.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 등급별로 이렇게 등급 판정해서 등급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신청서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본인이나 가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요거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뭐 여기서 뭐 친구나 요양보호사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아셨죠? 친구나 요양보호사 이렇게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이래갖고 본인, 가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거기에 5번이 뭘 나오냐면은 친구 또는 요양보호사 이렇게 나옵니다. 요양보호사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두 분이 방문해서 아까 얘기한 방문조사, 방문조사가 69가지, 그 다음에 욕구조사 29가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인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을 어디 알고 있는지, 생년월일, 나이, 현재, 그 다음에 어르신의 외관상으로 비춰진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체크합니다. 그 항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살, 그 다음에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지 테스트. 개별적으로 봤을 때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사들,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69개, 29개를 조사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남깁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공단에서 컴퓨터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 1차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등급판정을 하는 거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0일. 아셨죠? 요거는 또 얘가 설명하는 쪽 들어보시죠. 4페이지 한번 찍어줘. 교재 54페이지, 53페이지에도 있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 등급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게 나왔었는데, 뭐 95점 이상 1등급. 1등급은 이제 이런 거죠. 전면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사람.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2등급도 전혀 안 되지만 약간은 거동이 가능한 그런 거고, 3등급은 부분 케어, 전면 케어가 아니라 일정 부분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고, 4등급도 일정 부분 케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분, 5등급은 인지, 치매 등급, 인지 상태가 안 좋은 분, 그러면서 약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이렇게. 그 다음에 등의 등급은 6등급 인지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기요양 인증서에 장기요양 등급과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이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장기요양 인증서에 들어가 있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장기요양 등급도 장기요양 인증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아줘야 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이런 거죠. 월 180시간 내지는 뭐 200시간, 300시간을 케어를 받을 수 있고, 1시간의 금액은 대충 얼마를 뭐 시간당 2만원,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횟수는 한 달에 3시간으로 해서 20번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은 1시간씩 해서 뭐 60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과 횟수,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월 한도액, 월 최종적으로 대상자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케어의 한도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도액이라 하면 결국 뭐냐? 요양보호사가 가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180시간, 뭐 230시간, 뭐 160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별로 다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월 몇 회를 가서 케어를 하느냐, 횟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간당 시급을 얼마를 줘야 되고, 이 시급을 주는 거는 바로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고, 요양보호사, 케어를 하는 요양보호사였는데 한 시간에 얼마 정도의 수급을 주고, 그 다음에 재가센터에서는 사복이 가서 몇 시간을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급자나 보호자, 이 장기요양 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낸 부분이 바로 장기요양 인증서인데, 거기에는 등급이 들어가 있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한도액과 월 한도액과 횟수, 그 다음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세요. 예, 그러세요. 예. 그래서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기관이라 하면은 결국은 어디냐면은 재가센터나 아니면은 주야간 보호센터. 내가 낮 시간 8시간을 주야간 보호센터 가서 있고 싶다. 그럼 주야간 보호센터에다가 장기요양 인증서나 개인별 이용 계획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월 이용 한도가 이만큼 되니까 이 이용 한도 내에서 우리가 8시간 케어를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횟수를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증 유효 기간은 갱신 결과 심진 상태에 따라 최소한 2년 이상, 최대 5년으로 나와 있죠. 네, 교재에. 5년 6개월까지. 5년 6개월? 네. 예. 책에 5년 6개월. 예. 지금 저게 틀린 것 같은데 5년 6개월입니다. 2년 이상 최대 5년 6개월로 한다. 잘 찍어야지. 아유. 박수 3번 시작. 앉힌 사람이 너무 많아. 박수 3번 시작. 또 앉힌 사람 있어. 박수 3번 시작. 또 앉힌 사람 있어. 박수 3번 시작. 예. 다 오셨나요? 안 오신 분 없나?
자, 이게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제도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한 서너 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5문제까지 나오는데, 재가급의 종류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의 복지연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급의 종류에는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나 그 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 1등급에서 5등급, 6등급, 인지 등급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치매센터가 또 별도로 생겨갖고 치매 어르신은 또 치매센터에서 전담반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방문 요양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상자 어르신이 집에서 가정에서 방문 요양을 하고 방문 목욕을 하고 방문 간호를 하고 요즘에는 치아도 아마 방문 치아도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주거도 뭐 예를 들어 안전 가이드를 설치해야 돼. 그 다음에 목욕탕에 바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손잡이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복지도 이제 방문 복지를 한답니다. 방문 주거 복지까지 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통합 돌봄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목욕차로 와서 하는데 요양보호사 2명에 운전하시는 한 분, 꼭 운전하시는 분 외에 요양보호사 2명이 가야 된다는 거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간호는 간호사가 직접 가서 방문 간호를 해서 어르신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이거를 간호사가 체크해서 병원 가야 되면 병원 보내고 약을 제조하면 약을 제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야간 보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르신이 낮 시간에 8시간을 케어해줍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보호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정 기간 동안 3일 내지 4일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이렇게 단기 보호를 하고 다시 원가정 복귀하는 거 이거를 단기 보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 복지연구에는 주로 이런 침대나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보행기, 행가, 그 다음에 휠체어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제공해 줍니다. 무료로. 특히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의 무료로 임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는 분들은 또 자기 자부담을 내면서 또 임대받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58페이지 교재 보세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 시험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이렇게 글자 없이 이렇게 빼놓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거다. 갈로 안에 들어갈 것 좀 맞는 것은 이렇게 갖고 찾아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제공 수립, 계획 수립을 찾아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좀 나옵니다. 가끔씩 그렇게 나오니까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느냐. 먼저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해야 되겠죠. 상담. 이제 처음에 접수하고 상담하고. 두 번째가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요양 인증서와 개인별 이용 계획서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런 다음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대상자 어르신하고 기관하고 계약이 체결되겠죠.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사회복지사가 아니면은 기관의 센터장이나 대표가 요양보호사를 언제 며칠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보내드리겠죠. 그러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종료하고 혹은 계속하고 이러죠. 대상자 어르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그러면은 서비스가 종료되겠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 도저히 방문 요양은 안 하고 이제 나는 요양원으로 갈래. 이러면은 재가센터하고 서비스 종료가 끝나겠죠. 그럴 때는 요양보호사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계약 종료가 되는 거고 거기서 다른 또 센터를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상자를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동그라미 재가센터에 10개월을 다녔는데 2달만 있으면 1년 퇴직금을 받아. 그런데 어르신, 대상자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계속 연계시켜서 가야 되는데 되게 보면 리셋,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런 약간의 폐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왜 수정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결국은 인천에 요양보호사 협회가 없어. 그 모든 기관은 협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의사협회가 있고 간호사협회가 있고 간호조무사협회가 있고 무슨 뭐 사회복지협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인천만 유독 요양보호사협회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가고 있어. CBT 시험 장소도 인천에는 없어. 다른 시도에 다 있어. 근데 인천에 없어. 왜 없냐? 왜 안 해주냐라고 내 혼자만 막 계속 얘기해. 국시원에다 전화하면은 동그라미 대표님 제발 어떡합니까? 대표님이 내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안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럼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면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 근데 결론은 내가 봤을 때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천은 병방의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회복지협회가 있는데 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려고 내가 3년 4년을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왜? 회원이 무조건 넘고 100명 이상이 있어야만 그 단체를 인정해 주는데 회원 가입해갖고 한 달에 회비 5천원 10,000원 내라 하면 안 내. 그 회원 가입서 갖다 들어대면은 작성을 안 해줘. 회비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내야 이게 사무실 운영도 하고 사단법인을 만들려면은 인천시가 인정해주는 기관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사단법인은 최소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사단법인의 조건이 뭐냐? 5천만 원을 국가에다 기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사무실이 뭐 20평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일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람이 상주 인원이 2명이 있어야 돼. 4대 보험 들어가고 월급을 주는 그런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하기에는 혼자 내 돈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또한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시도는 왜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는 지금 뭐 하물며 용인이나 하성 이런 작은 도시에도 다 요양보호사 협회가 생겨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 해줘. 왜? 이 협회라 하면은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의 역량 강화나 처우 개선 문제나 여러분들의 어떤 복리 증진 문제를 갖고 협회가 싸움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시험 치러 가는 문제도 여러분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인천에만 왜 없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요양보호사협회가 있어갖고 국시원에다가 전화해갖고 요양보호사들이 왜 인천의 시험장을 안 만들어주냐고 말 그대로 속어로 비속어로 지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 거기 동그라미 교육원에 건덕진이만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대표님만 왜 이걸 계속 전화해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전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서울, 구로, 신도림에 가서 아침밥 일찍 먹고 시험 치고 하루 깨지고 돈 쓰고 그러고 와야 돼. 결국은 서울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거야. 네. 왜 인천에는 왜 그런 걸 왜 못 만드느냐. 결국은 이번에도 시장 선거가 있었지만 지방 선거가 있었지만 시장님들이 공약으로 다 세하고 해준다 그랬는데
과연 해줄지 또 기대를 해봅니다. 시장이 뭐 박찬대 시장인데 가서도 이거 해줘라 그러고 유정복 시장인데 가서 해줘라 그러고 두 분 다 찾아가서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내 혼자만 가서 해달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인천에 만약에 CBT 시험 장소가 있다 얼마나 좋아. 서울까지 안 가야 되잖아. 아침 일찍 아침밥 먹고 저철 타고 동천역에 모여서 같이 갈 필요도 없잖아. 그죠? 각자 그냥 시간 맞춰서 가면 되잖아. 그냥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요양보호사협회가 인천시 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권익도 챙겨주고 왜 여러분들이 나는 13,000원을 받아야 되고 시간당 왜 A라는 재가센터는 13,500원을 주는지 이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주는 대로 주머니에 씩 넣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뭐 때문에 왜 육하 원칙에 따르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게 저희 회사는 동그라미 사회적 협동조합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의 환원을 하기 위해서 생긴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재가센터도 센터장 외 사회복지사 2명이라는 인원을 두고 일자리 창출에 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고 돈을 많이 남가갖고 건덕진이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어줘라 이거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은 원칙대로 해주고 요양보호사들인데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다 드려라 이런 얘기를 내가 늘 우리 센터에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내가 잘 나가는 언니나 누나나 오빠 아니면 잘 나가는 뭐 관계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재가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도 소개해주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에 와서 해야죠. 왜? 여러분들 동그라미 교육원에 70 몇 개예요? 3기야. 73기생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제도 저쪽 반이 72기생이 종강을 했지만 종강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전화번호를 쭉 보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좀 지워나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계 설정을 잘해서 남은 인생에서의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 나름대로의 인맥과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무리 아는 사람을 다 동원했는데도 문제가 잘 안 풀어져. 그럴 때 동그라미 교육원에 찾아와서 건덕진 대표하고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상담 내용을 듣고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된다면 도와드려서 그 문제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의 관계 아니냐, 바로 이런 거죠.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연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어떤 인적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기본적인 방향이 아니겠냐는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교육은 교육이고 강의는 강의지만 여러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21문제, 27문제만 맞추고 자격증만 따면 돼요.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35문제에서 21문제 45문제, 27문제만 맞춰갖고 합격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결국은 현장에 가서 실습을 어떻게 잘해주느냐가 중요하고 현장에 가서 내가 적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합격하기 위한 가정일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걸 가르쳐주기도 그렇고요. 결국은 현장에 가서 대상자 어르신하고 접하면서 내가
320시간이란 이수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목시켜 가면서 하나의 내꺼화 시켜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좋은 강의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아니요, 2주 더 해야 돼요. 2주 더 해야 되죠. 네, 네. 2주면 이제 4주를 지금 이번 주가 네, 4주째 4주째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이 정도 4주까지 왔으면은 대충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 거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가장 빅히트는 이거예요. 문제를 2번 정도 읽어보고 5개 예시 중에 3개는 무조건 넣고 답입니다. 3개는. 3개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문제가 얘기하는 답이 3개는 무조건 정답이야. 맞췄든 틀렸든 아니든 기든 간에 하여튼 간에 3문제는 답이야. 그런데 2문제가 이상해. 그 2문제 중에 하나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험은 조금만 공부하면은, 조금만 이해하면은 틀릴 것도 없고 맞출 것도 없어요. 무조건 60점 이상을 맞게끔 해놨어. 왜? 학력 제한 없지, 나이 제한 없지. 누구든지 시험 칠 수 있잖아. 만 18세 이상은 누구든지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험에 기준이 없다.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놓고 320시간을 수업만 이수하고 나면은 60점은 다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없다. 단지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프로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50점을 먹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3문제의 정답이 있고 나머지 2문제가 틀린 거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만 잘 컨택하면은 거의 60점 이상은 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시험의 핵심 요소다. 공부 안 하고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유튜브만 한번 대충 듣고 시험 쳐도 35개에서 33개 맞추고 45개에서 42개를 맞췄어요, 저는요. 내가 여기 일기생입니다. 요양보호사 일기생. 이걸 시설을 만들어 놓고 2019년도에 가서 바로 시험 쳐서 내가 일기생으로 첫 번째 합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니까 아무래도 그 수업 시간은 50시간밖에 안 했겠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이 정도쯤이야 하세요. 이 정도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라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공부에 너무 집중하지 마. 그냥 너무 그냥 이거 어떡하지,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지 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그 시험 쳐봐. 떨어지면 다시 한번 치면 되고, 떨어지면 또 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야. 그게 틀이. 그게 이수하는 게 중요해. 320시간을 어떻게 80% 이상 집안에 우한 없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게 6주, 8주를 이상 없이 잘 마무리해 주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수만 해놓으면은 시험 치는 거는 매달 칠 수 있고 매일 칠 수 있어.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 예. 1년 안에. 예.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아는 친구는 6번 만에 합격한 것도 있고 7번에 합격한 친구도 있는데, 그때는 1년에 시험이 3번밖에 없을 때도 그랬겠죠. 3년 동안 또 시험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일 시험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1년이라는 기간을 줬어. 그럼 떨어지면 또 바로 등록하고 바로 또 원장님 가서 나 시험 칠 수도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또 접수시켜갖고 며칠 날 시험 치러 가세요. 그러면 가서 시험 치면 돼. 내가 왜 떨어지는 건지에 대한 부분만 이해하고 파악하면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지? 아니,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거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럼 결국은 시험 문제를 풀 때 3가지가 정답이라는 걸 못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5개 예시 중에 3문제는 무조건 정답인데
그 세 문제가 왜 정답인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딱 보면 세 가지, 5개 예시 중에 세 개의 예시가 답이 맞구나라고만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방법은 계속 중복되게 예습, 복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습. 계속 되풀이되게 하는 이유는 문제가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더 이상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그동안 시험 친 게 한 10몇 년 시험을 쳐왔는데 1회, 2회 출제되는 전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은 옛날에는 시험지를 우리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CBT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지가 없어. 그죠? 근데 옛날에는 시험지를 기출 문제를 다 받아갖고 와. 그럼 보면은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양보호사 강사분들이 교수분들이 공부를 가르칠 때 물론 뭐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잘 돼라고 하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양보호사 강의는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우리가 거기에 뭐 시험 문제를 낼 때 베베 까베기처럼 까갖고 내는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맞는 거 틀린 거 가까운 거 먼 것 이것만 찾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그냥 중간에 하나 이렇게 서비스 이용 체계를 이렇게 글씨를 지어놓고 이렇게 글씨 없애고 여기에다가 문제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답은 이렇게 해서 밑에 1번 뭐 접수 및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적어놓고 하여튼 그래 이거 찾으면 돼요.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그대로 해놓고 식기도 알려놓고 반찬도 좀 몇 가지 하고 또 밥도 하고 이런 거를 하나의 식사 준비라고 하고요. 이거는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밥 짓는 걸 못하기 때문에 밥을 지어주고 이걸 준비하는 거, 식사 준비를 하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신체활동 지원은 식사 도움은 바로 어르신이 숟가락질을 못해서 밥을 떠먹여주는 거를 바로 도와줍니다. 신체에 대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체활동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요 차이점만 잘 구분해주면 시험 문제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거는 딱 보면 알잖아. 뭐 비슷한 인지는 인지에 대한 얘기가 하고 정서 지원은 말벗 뭐 이런 거 격려 위로 뭐 생활 상담 이런 거니까 알 수 있고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에 뭐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고 1번 목욕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3번 식사도움 뭐 그다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5번에 식사 준비 이렇게 나온다고. 식사 준비가 틀린 거죠, 그죠? 네. 식사 준비는 바로 일상생활, 가상 일상생활 지원이다라는 거 이것만 힌트로 알아두면 됩니다. 네. 시험이 여기서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거는 뭐 나와도 거의 알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17페이지 한번 지켜보세요. 77페이지에 보면은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나요? 예, 12번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빨간 글씨 적혀져 있는 거 책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요양보호사로서 꼭 알아둬야 되고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대상자 어르신인데 갔는데 대상자 어르신 상태가 어떤 건지, 대상자 어르신은 주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음식은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 건지, 복숭아를 먹으면 안 되는데 복숭아를 무조건 너무 사다 드렸을 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자의 최대한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떤 생활 습관, 성격, 그 다음에 선호하는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대상자가 동의하신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하기 싫은데 대상자는 콩자반을 먹고 싶은데 계속 요양보호사는 메레치 볶음만 해줘. 인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대상자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못 들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견을 사전에 다 조율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식사 제공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절대 누설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상자 어르신이 뭐 가정 얘기, 자식 얘기, 신랑 얘기, 또 뭐 옆집 얘기 하는 것들을 듣고 다른 사람인데 절대 이 얘기 하면 안 된다. 비밀 누설을 하게 되면은 2천만 원의 벌금에 징역 3년입니다. 아셨죠? 그게 되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는 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해야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 한해서 제공한다. 뭐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 뭐 일가 친척 이런 분들인데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대상자 집에 갔는데 세탁기에 빨래가 아들 것도 들어가 있고 며느리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데 그거를 같이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은데 그것도 한 번 정도는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 그러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이어질 때는 그걸 시설장인데 보고하고 가족들인데도 보고하고 대상자 어르신인데도 세탁물을 구분해 달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상자 어르신이 몰래 뭐를 자꾸 훔쳐 먹거나 아니면은 치약을 짜갖고 먹거나 아니면은 상태가 좀 이상해지거나 뭔가 상태적으로 변화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넣고 시설장인데 보고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넣고 시설장인데 보고한다. 아셨죠? 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보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흡인, 간장, 도뇨, 욕창관리, 투약 이런 것들은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간호사 파트가 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그래서 경구약이나 외용약, 뭐 예를 들어 아까진키나 소독약 이런 거 정도는 발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줘서 처방전을 갖고 준 약, 몇 시에 약을 먹여라 이렇게 해서 이미 처방이 된 약에 대해서는 드시게 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구약 및 외용약은 제외라고 해놨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와 관계는 어떻게 한다? 평등한 관계, 상호 대등한 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그 수직관계가 아닌 수직관계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 대상자 어르신하고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등한 관계고 평등한 관계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내용 들어보면 그죠?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숙련된 수발자, 정보전달자, 관찰자, 말법가,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식과 기술을 갖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인데 불편함 없이 어떤 거를 일상생활을 경감시켜주고 신체적인 부분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바로 숙련된 수발자라고 얘기합니다. 숙련된 수발자.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그 요양보호사로서의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대상자 어르신의 여러 가지 신체적 활동인 신체적 부분이나 심리적 부분, 일상생활 부분을 전문적 기술로 지원해 주는 것. 그러므로 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경감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바로 이게 숙련된 수발자를 얘기하고요. 정보 전달자 역할을 요양보호사가 하는 겁니다. 정보 전달자라 하면 결국은 이런 거죠. 관찰한 상황을 가족이나 그 다음에 시설장이나 이렇게 전달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르신이 오늘은 갔는데 어르신 상태가 너무 건강해서 밖에 나가서 휠체어 타고 다녀도 별 문제 없었는데 그 다음날 딱 갔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아파.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럼 바로 즉시 시설장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대상자 어르신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상태 관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족이나 시설장인데 보고하는, 그게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찰자. 관찰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상자 어르신을 관찰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관찰자 역할을 당연히 하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질병의 변화, 투약 여부, 심리적 변화까지도 관찰을 해줘야 된다, 어르신은. 어르신이 뭐 가족 중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갖고 어르신을 뭐 예를 들어 학대를 하거나 뭐 어르신인데 막 성질을 내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놓고 관찰을 해서 시설장인데 보고해줘요. 아셨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근데 효율적 의사소통의 기법 중에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은 기본입니다. 말벗은 어떻게 서로 눈을 마주보고 상대편 얘기를 경청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대상자 어르신하고 말벗이 돼주는 라포 형성을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유대관계, 마음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역할, 바로 이게 말벗과 상담자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동기유발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동기부여 해주는 거야. 어르신 잘하십니다. 어르신 그거 옛날에 최고로 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계산도 잘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계속 칭찬해줘. 그래서 어떤 동기를 만들어주는 역할, 이것도 요양보호사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옹호자 편들기, 옹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정말로 이런 거는 잘하실 거예요. 어르신 생각이 맞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옷도 잘 혼자서 잘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어르신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면 안 돼. 무조건 지켜보기. 어르신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내버려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안전사고만 안 나게, 낙상이 안 생기게 만들어두고 어르신이 최대한 자기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요양보호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바로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기 유발자의 역할을 하고, 옹호자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대상자 어르신이, 여러분들이 대상자로 봤을 때 내가 노인성 질환이 있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내가 노인이라고 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최대한 내 건강 상태를 저런 부분의 역할을 통해서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네. 더 이상 경감이 되지 않는, 더 이상 아파오지 않는, 그래서 최선 유지만 해주는 것도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바로 이런 둘, 넷, 6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종류입니다. 숙련된 수발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요 내용이 있으면 맞는 겁니다. 치고 나면은 이게 대충 35개에서 26개, 7개 맞힌 분들은 여기서 틀린 건 없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이제 그 간호사 파트 중에 노인성 질환에 대한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거, 그죠? 노인이 되면 오는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 저식상. 그리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요양보호사 시험 치는데 상당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뭐 빨래하는 거에 대한 얘기, 냉장고 청소하는 얘기, 그 다음에 세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약을 줄 때 뭐 알약은 어떻게 주고 병뚜껑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라벨이 위로 가게 하고 뭐 남는 거는 뭐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나누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빨리 태그 찍고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구석진 방에다 이어놓고 그냥 팽개 쳐버린다고. 그런 거야 너무 안타까워 내가 봐서.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여러분들이 내인데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삼성요양병원에 이선저 대표님들 전화해서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 여기 기독교 병원 있는데 거기 옛날 애가극장 옆에 거기 옛날 신진예식장 자리. 거기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근무 못해요? 그건 말수 있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에어컨 너무 세요. 추워요? 그래서 내가 그저런데 더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더 내려가서 배 아파. 그러게 20이니까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취업도 제가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취업을 다 알선을 하고 또 알아봐주고 이랬는데 요양원이 됐든 뭐 주야간 보호센터가 됐든 재가센터 방문 요양을 하든 간에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구인 구직방이 있어요. 동그라미 요양보호사 구인 구직방에 들어와서 올라와 항상 와서 들어와서 보고 또 동그라미 밴드에 들어와서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밴드 가입 안 하신 분. 밴드 가입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밴드는 요 앞에 나가면은 여기 저 동그라미 교육원 여기 문 열고 우측 게시판에 보면은 동그라미 여기 이거 있어 이 마크. QR 코드 여기 사진 딱 찍으면은 사진 대면은 영어가 떠. 그러면 밴드라고 떠. 그럼 그거 영어를 누르면은 밴드 가입돼. 퇴치 운동을 좀 해주시오. 퇴치 운동. 먹고 살라는. 불교과구나. 불교과. 제가 옛날에 불교대학을 4년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네, 불교를. 지금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지금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혁명군까지 투입시켜갖고 호르무즈 해협하고 홍해 쪽을 완전히 차단시키면서 지금 이란을 고립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인데 내가 이제 정보를 주면은 돈을 될 수 있으면 조금씩 아껴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아마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지금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 너무 떨어져. 주식 투자는 지금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버는 게 자율적으로 해야지 왜 막냐 이래갖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주식의 6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주식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두 개 주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주식이 완전 제로 베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의 두 개 축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고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부의 노름에 놀아나가고 장난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거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컨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특히 SK 하이닉스의 최종현 회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우리 주식은 사갖고 하루에 사서 하루에 팔고 며칠 만에 팔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는 적어도 5년, 6년, 7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놓고 투자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걸 유심히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레버
그거는 얘기한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7,000포인트 이거 포인트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라는 건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멈춰주는 게 좋은데 고공행진하는 거는 늘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 9,000포인트 올라가는 거는 언젠가는 다시 원위치 된다라는 얘기죠. 원위치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주식이 돈 된다고 해서 개미들이 돈 있는 거를 막 끌어갖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큰 손들은 몇 조를 움직여, 몇 조? 예? 보통 몇 천억을 움직이잖아. 그런 사람들은 주식이 약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확 빼버려. 그래갖고 돈 벌고 빠지고 돈 벌고 빠지는데 개미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뭐 오늘 팔았다 내일 였다 팔았다 이러다가 딱 한 번 이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씩 벌어놨다가 한꺼번에 왕창 한 방에 훅 가는 거지. 그게 이제 주식 투자에 망하는 비결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수업이 한 12시 한 30분 되면 식사하시고 좀 쉬시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공부는 내가 뭐라 그랬죠? 적당히 해라. 적당히. 공부는 적당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적당히의 개념이 뭐냐면은 한 문제를 알고 나갈 때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라. 이해만 하면 돼. 괜히 외워서 머릿속에 열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장교양 등급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헷갈리면 틀려버리면 되지. 이제 제가 뭐 했어?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만 딴 나라면 다 잊어버려. 아 그래요? 이 수업할 때는 이해하죠. 근데 나가면 잊어버려. 나오면 잊어버려. 자식이 어디 있어? 계속 떨어져야지. 뭐. 계속 떨어져. 여기 살아야지 뭐. 하여튼간에 장기요양 그 등급 점수는 60점, 75점, 75점에서 90 뭐 요 사이, 60점에서 75점 3등급, 60점에서 50점, 60점에서 51점인가? 요거 3등급, 4등급만 잘 구분해서 알면 나머지는 외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문제를 쭉 보다 보면은 세 개가 다 답이죠. 이제 세 개가 똑같은 답. 한 개 내지 두 개가 틀린 답. 틀린 답만 찾아내면 거의 맞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를 준 게 뭐냐. 세 문제는 정답이다. 위에 문제가 아니든 틀리든 기든 맞든 뭐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도 문제를 읽어보면 세 개는 거의 비슷해. 한쪽으로 다 있어. 그럼 그거는 답이야.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문제 중에 하나가 틀리게 나와. 그럼 그걸 두 개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 뭐 이해하고 오해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생각만 조금 하면 돼. 네. 그게 문제지. 생각만 조금 하면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자꾸 눈이 감기고 졸려. 집중이 안 돼. 그런데 듣는 거는 집중이 돼요. 화장실 가서 똥 누면서도 듣고,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그 다음에 계속 틀어놓고 들어. 일하면서도 듣고. 그러면은 귀로 듣는 게 머리에 또 남아. 네. 그 상대편이 말하는 거 한 번, 귀로 듣는 거 한 번, 이러면서 두 번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아, 이게 이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이 대충 어떻게 나온다는 방향이 잡혔잖아요. 그죠? 예. 노인복지와 장교양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몇 가지 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원칙, 그 다음에 그 대상자 어르신의 원칙 5가지. 독립의 원칙, 존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이런 것 좀 외우고. 그 다음에 장교양 제도에서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 한 5개까지 몇 가지가 있다. 이거 정도 알아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고 돈을 주는 데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교양 인증서와 개인별 이용 계획서가 있는데 이용 계획서는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서류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 등급이 있는데, 이게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우면 틀려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찍으면 되고. 잘 찍으면 됩니다. 아셨죠? 잘 찍으면 돼. 너무 있잖아요. 이게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어깨가 아파. 괜히 모르게 뒤통수가 막 아프고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흘러가. 중요한 거는 시간만 때운다고 생각해. 이 시간 240시간 중요해요. 240시간 이수하고 실습 80시간, 320시간을 이수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수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니 이수만 하면 합격돼. 가장 중요한 게 이수야, 이수. 합격은 두 번째야. 합격은 두 번째 문제. 시험 치러 가는 것도 두 번째야. 그래서 이수를 320시간을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게 사회복지사 도전은 꼭 해라. 멈추지 마라. 여기서 어차피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러 왔으면은 내가 이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에 대한 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돼. 요양보호사에서 멈추지 마라. 내 얘기를 꼭 들으시고. 그래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병원 동행 도우미, 그 다음에 또 그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 자격증 적어도 5개는 내가 갖고 있어라. 요양보호사만 시험이지. 나머지는 다 이수만 하면 돼. 네? 그죠? 사회복지사가 와서 그냥 일주일에 2번 와갖고 그냥 놀면 돼. 공부할 필요 없어, 사회복지사는. 과목을 이수만 해주면 되니까. 그럼 사회복지사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수하면서 더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김포대학 보건행정학과가 이런 거구나. 사회복지사 2급을 따는 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 소개서도 찾을 수 있고 장애인 사업도 할 수 있고 노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사의 기본 개념을 항상 갖고 가죠. 요양보호사는 영원히 케어만 해야 돼. 어르신 케어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아셨죠? 네. 고생했습니다. 노인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능력적인 존재를 노인의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합니다. 교재 16페이지 노인의 기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민주화 시대를 겪고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왔죠. 그래서 경제적 기여, 정치적 기여,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를 했다. 지금의 어르신네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성 2가지만 알아두면 나머지 사회적 특성이나 생애주기의 특성은 살짝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과목인데요. 이 심리적 특성은 증가하는 거, 증가. 쉽게 말하면 우울증 경향의 증가, 또 내향성 증가, 또 그다음에 조심성 증가, 경직성 증가 이렇게 되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다 저하, 감소. 요거 2개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내가 나이가 70, 80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모든 게 증가해. 모든 게 증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다 떨어진다. 감소, 저하, 면역성의 저하, 그 다음에 경직성의 저하, 다 저하야, 저하. 그러니까 증가와 저하만 구분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네. 시험에서 노년기의 특성에서 신체적 특성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래갖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1번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포의 노화, 2번째 면역 능력의 저하, 3번째 잠용 능력의 저하, 그 다음에
내양성의 증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증가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시험이 나온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세 문제가 정답이고 나머지 두 문제가 틀린 답인데 딱 보면 압니다. 아셨죠? 접촉하기에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요렇게 잡는 거 요렇게. 알았죠? 요렇게 잡으면 안 돼. 요게 그림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얘기 하는 거 그 얘기.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한다. 요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또 손가락 요렇게. 요거 되겠어요? 요거 되겠어요? 요거 안 된다고. 안 돼.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안 돼, 이것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라, 요렇게. 아셨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그 다음에 일어서게 하기는 여기 최소 하루에 20분 정도는 일부러 서 있거나 일어서 걷도록 도와야 한다. 3일에서 3주 안에 걸으면은 못 걷게 됨. 이게 3일에서 3주 안 걸으면 못 걷게 됨 이러잖아. 요양원에 여러분들이 멀쩡한 사람도 한 3일을 눕혀놓고 내려오라고 못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늘 하루에 20분 정도는 걸어라. 이런 게 걷기 운동을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네. 이거 시험에 나올 거 아닌데? 시험에 나올 거 아닌데, 이거 괜히 했네. 아니, 접촉하기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 접촉하기 그림으로. 하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있는 에너지, 힘, 이걸 말하는 잔존 능력. 그 다음에 비가역적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다시 60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비가역적.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비가역적 상태다. 이걸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늙어서 나이가 70이 됐는데 다시 60으로 50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게 바로 비가역적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노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 얘기. 요 이해만 조금만 하면은 별거 아니야. 아, 내가 나이 먹으면은 바로 세포가 녹아내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맞죠? 뭐 머리도 허해지고 뭐 다. 그 다음에 이빨도 빠지고 뭐 다 그렇잖아. 머리도 빠지고 그렇게 되고 면역 능력의 저하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뭐 약을 먹어도 잘 말 듣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 면역 능력 저하. 잠정 능력 저하는 여럿이 다 알잖아.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야. 모든 행동도 둔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고 회복 능력 저하도 당연히 합병증 오게 되고 당뇨 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그 다음에 비가역적이 진행된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나이가 한 해 먹을수록 비가역적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수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이나 가재 같은 걸 꺼내서 입에 막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저기 보면 우리가 보면 비상구 불 보이죠? 네. 비상구 불 쪽으로 향해서 이쪽부터 이줄 이런 식으로 쫙 해갖고 허리를 최대한 숙이고 옆에를 벽을 짚고 이렇게 허리를 최대한 낮추고 저 밑에 2층 계단까지 합니다. 저 저보고 쫓아가시는 자, 불이야! 천천히 막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책상 다리를 잡고 머리가 보이면 안 돼. 머리가 떨어져서 박으면 어떻게 돼? 죽어. 자, 지진이 발생했다! 빨리 후장한다! 지진이 났어. 그러면은 바라지점이 여기쯤이라고 봐, 여기쯤. 바라지점이 여기쯤. 그러면은 한 이 정도 거리 정도 될 거예요. 한 2m 떨어져서 바람을 등에 놓고 등에 쥐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흔들고
그런 다음에 안전핀을 요즘 안전핀을 뽑고 그런 다음에 소화기 이거를 노즐을 잡고 불나는 지점으로 대고 이거 레버를 돌리면 됩니다. 맞았죠? 네. 한번 반장님이 한번 나갈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면은 저거라도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두 사람이 매달려 갖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내려가겠네. 급하면. 그래. 그렇지 두 사람 들어가. 나 매달려서 하는 거지 뭐. 그냥 매트리스 깔고 뛰어내리는 게 낫겠어요. 그럼 또 떨어져서 죽어. 매트리스 깔잖아. 아니 깔. 아, 밑에 깔아주겠지. 그런데 여기서 깔아도 갈비법 다칠 수. 내려가면은 까이는 동안에 불이 사용하려는 거 어떻게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내려갈 수가 보잖아요. 그래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놓고 의자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론입니다. 지질이 마련했기 때문에 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아까처럼 이제 불이 침이 안 나고 연기가 꽉 차 있을 때는 무조건 놓고 벽 짚고 빨리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성수건으로 입을 막고 빨리 가는 거.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고. 제가 그 옛날에 젊을 때 군대 막 제대해갖고 여기 왔는데, 어느 식당을 갔는데, 사람들이 삼겹살 굽는 집이었어요. 그 가스레인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랬는데, 후라이팬이 아니고 그 고기 굽는 판 있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고기를 구우는데 가스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막 올라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저 문을 통해서 전부 한 구멍으로 빠지려고 난리거리 지기고 있고 이 둘 부부는 겁이 나고 왜 줄 모르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다 보고 앞치마가 저기 한 10장이 걸려있더라고. 그걸 내가 뺏겨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적셔갖고 와서 팍 덮었는데 꺼졌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 부부가 아직도 부평에서 돼지갈비집을 하더라고 지금. 나는 가면 맨날 공짜로 먹이는 거야. 나를 살려줬다고. 그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불이 났거든요. 근데 내가 살려줬어 둘 부부가. 그래서 결혼식 잘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지금도 연락이 돼서 만나고 있어요. 또 언제 또 가세요? 가끔씩 가요. 그래서 가끔씩 가요. 그래서 내가 불을 꺼준 적이 있어, 그런 아내를. 그래서 그 부부는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인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복과 인덕이 있는데 인복은 뭐예요? 인복은 사람이 있다.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인덕은 사람을 통해서 덕을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덕과 인복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계 설정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고하 이런 건 따질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은 순수성을 갖고 내가 마음을 내려놔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는 접시 저울에 놓고 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 어르신들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가벼운지 어떤 게 무거운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얼마만큼 순수성을 갖고 솔직하고 진솔되게 다가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남자,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남자가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해줄까. 아닌데. 온리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남자. 너무. 아마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마음 열기가 힘들어 그렇지 마음을 한번 열면은 그 사람인데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그런 게 바로 여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가 아니냐. 남자는 쑥놈이 돼갖고요. 저울질을 너무 많이 해요. 오히려 남자들이 의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개판이야. 맞아. 네, 그런데 요즘의 여자들은 대한민국 여자들은 정말로 의리도 있고
정의도 살아있고 원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를 컨택할 때 아무나 막 컨택하지 않잖아. 바로 그 차이점이거든요. 여자는 한번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이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옴니를 하는데 남자는 늘 변화무쌍해. 왜? 동물적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 근성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남자야라는 근성도 있고 이런 때문에 조금의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늘 남자는 문제가 돼. 바람 피우는 것도 거의 남자가 90%. 근데 혹시 여자들 중에는 또 피우는 사람도 많아요. 여자들 요즘에는 좀 있으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여성들이 더 활발한 그 어떤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요. 그래서 뭐 우리 세대는 그나마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예의와 범죄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절대 안 해요. 모든 게 엑셀 세대라고 하죠. 엑셀 세대.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게 n분의 1이야.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 놓고 키우는 것까지 돈 들어가는 것까지도 밥 먹는 것까지도 n분의 1이야. 네. 우리 서로 딱 100원 내. 100원 내면 100원밖에 딱 사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게 과연 맞는 삶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도 없고 내가 보면 서로가 있잖아 딱 분리 독립하고 아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이혼이야. 성격 차이 이걸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놈 만나갖고 또 막 결혼한다고 떠들어. 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어머님 세대는 그래도 미우나 동우나 내 신랑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게 바로 현실적 가치가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해봐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여러분들 좀 바꾸거라고 얘기하는 게 노년기에 이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 뭐 경직성의 증가를 얘기하면 뭐 새로운 변화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신랑은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죠? 네, 난 그렇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야, 이 남자가 내 거야 라고 마음에 든다면은 적어도 멱살 잡고 내 남자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여자가 해야 될 가치가 아니겠냐라는 얘기. 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는 몰라요. 제가 자유분방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일 수도 있어요. 남자도 한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죽을 때까지 희생하고 죽을 때까지 그 여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 가치가. 그래서 지금은 거의 독거노인들이 거의 많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혼율이 세계 1위라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법적으로 이혼하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 둘이 합의하면 모든 게 되는 거야. 법적 근거가 없고. 둘이 자식은 너할래 내가 책임질게. 그럼 네 영혼 너할래 내가 줄게. 그럼 끝나. 그게 지금 현대 사회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보니 혼자 사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미혼주의자도 있고 싱글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결혼해갖고 지금 현재 또 사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고 보면은 결국은 노화의 가정 속에서 오는 하나의 특이한 상황이에요. 수정학대 과정이나 빈둥지 주민도 노화의 과정에서 오는 그런 형태가 발달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자식들 다 결혼하고 나가버리면 혼자 덩그렇게 남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딱 죽어가. 온통 내 혼자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봐. 이거 어차피 살기 싫은가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경향에서 오는 자살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최고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실의 증대, 삶에 대한 상실이 증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누라가 죽고 내 신랑이 죽으면은 모든 걸 상실해요. 그냥 사는 게 귀찮아. 차라리 죽자 이래갖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자살률이 또 세계에서 1위야.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최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욱하는 거. 욱하는 거는 뭐냐면은 부부끼리도 서로 내가 눈맞춤을 좀 하라 그래. 눈맞춤하고 같이 대화를 조금 하면 되는데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욱해버려요. 네. 야 공부 그만하자 이걸로 가잖아요. 공부 그만하자 아니면 막 그냥 강력한 상대편인데 정말로 강력한 얘기를 해. 그럼 그게 한번 뱉은 말 주워 먹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또 날라오는 게 또 그거보다 더 큰 대포알이 날라오는 거예요. 대포알이. 그러다 보면은 쓰레기통이 날아갈 게 아니라 이제 후라이팬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싸움이 악재화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서로 헤어져 이렇게 되고 법원에 가서 도장 찍게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노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경직성의 증가,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의 증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심리적 변화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되고, 왜 제3자의 이해를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인 면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심리적인 면에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면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온 여러 가지 가정도 또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그런 문제들이 바로 신체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나는 좋은 남자가 있으면 새로 결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이유로든 본인이 아니면 아니야. 그 대신에 이게 나는 내 생각에는 한 20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ஞ்업 시키는 삶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20년마다 한 번. 그러면은 이제 내가 30살에 장가를 갔어. 그러면은 50대에 가서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70대에 가서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90대에 가서 한번 바꾸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교수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20년마다 그럼 우리는 그 새로운 사람한테 또 그 사람 드시려고 소주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냥 그렇죠. 아니 이거 출연은 어때? 아니, 우리 이제, 저는 은신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또 방점을 찍으면 또 그렇게 돼. 나는 평생 그 남자를 위해서 헌신적 봉사와 희생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살아야 돼. 나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얼굴만 쳐다보면 그냥 밥맛이 어떻게 살아?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냥 눈만 마주쳐도 그냥 괜히 성질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늙어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그때들은 저 폐발해야 돼. 남자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여자가 바깥에 나가고. 그때는 이제 내가 사는 세월 너도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이제 다 친지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포지션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20년마다 한 번 바꾸면 좋겠다. 체인지업하면 좋겠다라는 게 내가 한번 생각해왔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20년마다 한 번 될까? 아니면 30년마다 한 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근데 사실상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여자를 보통 300명씩 거느리고 살았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1000명 가까운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세종대왕도 성군인 세종대왕도 후궁이 뭐 한 20명, 정실 부부가 30명이라고 50명을 데리고 살았답니다. 아마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그때 당시에는 각 부족들을 거느리고 뭔가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 되겠죠. 뭐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관계 때문에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도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그 예수의 나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국은 뭐냐? 성을 멋있게 성을 멋있게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멋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3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난 이 역사 속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들 좋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솔로몬이 제시한 그 지혜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지혜 뭘까? 오늘 저녁에 숙제를 내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솔로몬 지혜가 뭔지를 쳐보고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지혜를 갖고 전체적인 대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했을까라는 걸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집에 가서 빨리 이거 문제 줘야 돼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그래. 자, 그러면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 방송 시작! 어떻게 아무튼 스트레스 해소는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그죠? 함성 소리가 적으니까 다시 한번 3초간 함성! 우리 홍진수 반장님이 늘 애쓰는데 우리 홍진수 반장님을 위해서 남은 1주, 2주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 오늘 비도 오고 아침에 날씨가 좀 그랬는데 지금은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너무 높아갖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8시간 또 보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분 몸이 건강하시고 또 저가 수업이 7월 30일 날인가 한 번 있나 모르겠습니다. 야간인가? 야간에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야간. 주간은 아니고. 네, 여러분들하고 수업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종강하는 날 저가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보낼 테니까 집에 가서 각자 가족들인데 잘하고 신랑인데 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리지는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